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유럽 순방 바쁜 일정에 1,500자나 되는 긴 글을 SNS에 올린 걸 보면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마음 먹고 쓴 글입니다. 제목도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강연 자료 같기도 하지만 군데군데 의중을 읽어볼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열거하면서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에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무능한 선동가라고 질타합니다.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때가 때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를 떠올리지만 정청래 대표 측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면 국민이 코피가 터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국힘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8일 이전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여권은 극심한 내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귀한 거는 짧아서 더 귀하기도 하죠. 가을도 그래서 귀하고 너무 짧으니까. 첫사랑도 귀하고 신비복숭아도 1년에 딱 2주만 있으니까 아마 더 귀하고 맛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신비복숭아가 돌아와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 맛있는데 정말 좋은데 1년에 딱 2주만 수확이 가능해서 여러분 이럴 때 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달콤한가. 신비복숭아 브릭스가 14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정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아시겠죠? 혹시 작년에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번에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딱 2주만 즐길 수 있는 신비복숭아를 정어리몰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정어리몰 전화 1551-3158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여권 내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댓글창이 뜨겁습니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거든요. 이항님께서도 열심히 대통령 일하는데 제발 개별 욕심보다 힘 합쳐서 강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혼자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 우리 대통령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두 분 패널과 함께 합니다. 파워토크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발하셨네요? 네, 머리 잘랐습니다. 주말이 지나갔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네. 축구 잘 보셨죠? 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임세근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축구도 남다릅니다. 아들이 축구 선수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오형규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원이 없겠지만 저는 바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건강하고 누구 안 때리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누구 그거 좀- 때리고 다녀요? 아니, 그 보통 이제 운동한 친구들은 이렇게 체력이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싸움 있을 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뭐 주먹이 먼저 나가기도 한대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누구 안 때리고 이런 걱정은 어디 가서 안 터지고보다는 낫네요. 예. 어쨌든 건강하게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니고. 그건 제 원이 없는데 그건 너무 하늘이 내려준 분만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깨알 같은 자랑을 해보면 네. 오영규 선수가 스코틀랜드에서 뛸 때 네. 던디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굉장히 작은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원정 경기 왔을 때 제가 직관을 한 적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 한국 사람이. 만났어요, 또? 와. 여기 한국 사람 처음 본다. 그래갖고 인사도 하고, 와. 이렇게 그 셀틱 구단에 이게 선물도 주고, 그때 이제 일본 선수 3명과 한국 선수 1명이 같이 뛰고 있었는데, 예. 다 불러갖고, 여기 한국 사람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네요. 그게 한 4년 전? 3년 전.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랬었죠. 사진 보여줘봐.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와, 너무 영광이다. 네. 아,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멕시코와 이제 네.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는데
참 좋은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홈 경기라서 우리가 네.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렇죠. 근데 멕시코가 이제 센터백 주장이자 이제 핵심 수비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 이제 거기도 100% 전력 구성하기는 어려워져서 우리가 맞아, 뭐 맞아. 첫 경기처럼 체코전처럼 많이 뛰고 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약에 멕시코까지 잡으면 네, 이제 조 1위가 확실해지는 거고 그렇죠. 멕시코한테 지더라도 남아공전이 남아 있으니까. 예, 남아공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32강 진출은 유력해 보이는데 네. 다 센 데만 남았다, 근데. 그런데 남아공은 우리보다 좀 약하다는 평가 아닌가요? 해볼 만하죠. 남아공이 제일 어쨌든 약한 팀으로 예.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조 1위도 좋지만 조 2위로 나가도 나쁘지 않다. 저희 왜냐하면 집 경기장 중학생이- LA라서. 저희 집 중학생이 매일 그것만 따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 집 이제 그 헤비 축구 팬인 중학생도 2위가 난 것 같다. 대진이.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2등이 훨씬 좋대요. 네. 뭐 훨씬은 아니겠지만 이제 상대 저쪽에서는 이제 유리팀하고 붙게 되니까 그렇지만 경기장이 일단 LA고 뭐 그러니까 좀 더 나을 수도 네, 있다. 네. 그런 얘기는 하더군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멕시코에. 아달라라에. 네, 뭐 어쨌든 고지대 변수가 계속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뭐 첫 경기에서 보듯이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뭐 멕시코보다 적응을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면들이 있어서 기후나 이런 거에서 체력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경기 뛰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축구 끝나고 정치1번지 오후 1시에 했는데 아, 안진걸 소장이 조기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축구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모릅니다. 임세현 소장님보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다니시고요. 뭐 게임 룰도 잘 모르시던데요. 뭐 사는 척이야. 이번 주 금요일은 임세현 소장님을 모셔야 되겠네. 축구장 가서 축구 안 하고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축구 끝나고 술 한잔 하시는 거고 관심이 없습니다. 네. 축구에. 잘못 부르셨어요. 그러네. 예. 좀 이번 주는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 중인데요. 이제 18일 날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전에 뭔가 지금 이런 내부 분열 양상이죠.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먼저 이 의미부터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목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해서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고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뭐 마치 강연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이러면서 베버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사익이 아닌 대의, 이데아에 대한 열정. 두 번째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 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 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 감각.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라고 하면서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게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한 것일까 궁금한데 그 뒤로도 네. 아주 또 길게 썼습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무슨 생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을까요? 얼핏 보면 상당히 이제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뭔가 한밤중에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상념에서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선거 결과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할 선거를 이기지 못했다, 이것은 이긴 선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승리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계속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글이 매우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먼저 두 분 패널의 의견을 듣고 또 한 분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김한 기자님. 네. 무슨 뜻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대통령도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이재명이 하는 정치의 노선을 밝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권 여당에 포함된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집권 여당을 어쨌든 리딩하는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권 1년 차가 지나고 그 1년 차 날 마침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했어요. 그 지도부와. 그 선거, 일단 이제 거기서 갈림길이 생겼고, 그러면 이게 결국엔 사람 이름을 놓고 하는 무슨 대립이 아니라 결국 정치적 결사체는 정치에 대한 노선을 두고 투쟁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노선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내가 이제 그 당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결국에는 본인의 노선은 이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수능 문제의 지문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뭐 1번 정청래, 2번 여당 전체, 뭐 예를 들면 3번 정치권, 4번 미래야당, 뭐 이렇게 보기가 나온다고 하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가 누구한테 하는지냐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거를 놓고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고, 결국에 이제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내 노선은 이거다, 뭐 이거를 이제 밝히는, 그리고 이제 그 노선을 밝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뭐 요거까지 포함된 행위를 그 입장을 대통령이 밝힌 거겠죠. 네. 예. 뭐 이런저런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던지는 얘기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세현 소장님. 저는 저 대통령님의 SNS 보고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순방까지 가가지고 그 바쁜 일정에, 왜냐하면 제 순방 진짜 바쁘거든요. 정말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대통령 일정을 나눠놔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그 정신없고 그 외교 현장에서 저런 글을 올리셨다는 것에 저도 이제 민주당의 일원이고 당직자로서 너무 죄송했고, 오죽하면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진짜 너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SNS에다 그런 말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그냥 다들 찔리면 됩니다. 저는 찔렸어요. 죄송하고 찔렸어요. 어쩌면 저도 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찔렸어요. 너무 죄송했고, 이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어쨌든 이게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만큼 갖고 있는 게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찔렸어요. 그러면은 이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누군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권한만큼 책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적을 남기셨다는 것에 대한 좀 일말의 책임감 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두 분 말씀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죠.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뜻을 곡해한다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렇게 해석하면 대통령의 뜻을 곡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참 궁금한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이분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인사드립니다. 김남국입니다. 아, 안산이시군요. 네, 당선 인사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아침부터 계속 쭉 인사하고 있습니다. 뒤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로 우리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지금 당선 이후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곧 한번 나오셔야죠. 우리 정의원들이 김 의원님 열심히 지원했는데. 네, 저도 정어리 TV 잘 보고 있고요. 지난주도 생방송 하나 챙겨봤었습니다.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한번 네.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할 건지 얘기 한번 들려주시고 오늘 전화 드린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긴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고 국민소통비서관도 했고 네. 그러셨던 분이니까 좀 해석을 부탁드리려고. 일단 김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글 네. 무슨 뜻으로 쓰신 거라고 봅니까? 우선은 대통령께서 이제 역대 대통령과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드러내지도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대변인의 말도 사실 몇 마디에 불과해서 그 의중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목소리 육성 듣는 경우는 기자회견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사실 알 길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중 하나가 숨김없이 아주 민감한 현안이라든지 아주 예민한 그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SNS도 해석에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쓰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명확합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분열하면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분열보다는 통합의 방점이 찍힌 글이다. 네. 그러면 예. 지금 막스 웨버. 베버의 세 가지 자질을 인용을 했는데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막스 베버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 제가 가깝게 모시면서 놀랐던 게 일본의 일본 역사서도 줄줄줄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바쁘셔가지고 그 일본 역사 공부할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일본 역사 이렇게 꿰고 계냐라고 했더니 대학 때 공부했던 걸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철학과 정치 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사석에서도 막스 베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 철학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에 이익만 쫓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게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이건 누구를 떠올리고 쓴 것 같습니까? 누구를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구를 떠올리고 쓴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타겟하고 그걸로 또 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타겟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균형점을 찾는 것, 중용이 중요하다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래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 좀 더 예. 짚고 넘어갑시다. 네. 일단 김남국 의원님은 이번에 어려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네.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 김 의원께서는 이겼다 졌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형식적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12석을 이겼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긴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야 될 곳을 졌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겨야 될 곳이 아니라 상징성이 큰 곳, 반드시 이겨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은 정청래 대표가 선거 끝나고 이겼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받아들이면 됩니까? 또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당 입장으로서는 또 정무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정도 알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 패배한 선거다라고 규정하면 그 순간 또 그걸로 비판을 우리 당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대통령에 대한 패배, 대통령에 대한 책임까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패배라고 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졌다고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누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공격하는 그렇게 가버리면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란과 분쟁의 갈등의 씨앗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과 미래를 이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당대회가 너 지난번 선거를 놓고 네가 잘했지 누가 잘못했지 니탓 내탓 이렇게 공방을 벌이면 전당대회 자체가 완전히 갈등의 전당대회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할지 이것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선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2030이 굉장히 민주당의 지지를 등을 돌리거나 지지를 조금 약하게 하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더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니 탓 내 탓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승래 사무총장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글을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대통령의 의중을 지도부 탓으로 했다라고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조승래 참모총장의 그런 어떤 말씀도 발언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발언 가지고 지도부를 책임 물은 거다, 지도부 탓한 거다 이렇게 가버리면 정청래 대표 나가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현 지도부 책임을 또 옹호하는 지지자들과 당원들 입장에서 또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책임 묻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돌아보고 미래로 가고 통합으로 가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 지도부들 그렇게 좀 발언을 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느껴지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맨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글이 분열보다는 통합을 강조하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에 약간 분열 양상이 좀 비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비춰지고요. 상당히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경쟁은 할 수가 있잖아요. 비판을 할 수가 있고 경쟁은 할 수 있지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제발 이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닌 내용인데 유튜버들 막 이상한 유튜버들에서 막 서로 간에 막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가 이게 뭐라고? 그럼 왜 어떻게 당내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통합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런 조작하는 사람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주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 민주당 내에서 설 공간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로 양쪽 다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계속 그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걸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다 뭐 양쪽 다입니다. 서로 양쪽 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 다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제발 아닌 거 그런 것들 좀 조롱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혐오하고 이런 것 좀 악마화하고 막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어리 의원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한 게요. 많은 유튜버들 제가 출연하면 뭐 아주 엄청나게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우리 정어리 의원들은 댓글이 진짜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끝으로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보면은 51.5%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고 심지어 민주당이 38, 국힘당이 44.3 이렇게 역전까지 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뭐 저도 평론가가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론조사 떨어진 이유는 2030 세대에서 이번 선거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사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서 선관위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에 대한 책임 그 신뢰 문제로 같이 함께 투영해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지금 당내에 우리 민주당 내의 그 갈등과 분란이 또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선관위의 여러 가지 혁신과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좀 통합적으로 미래로 가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출연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출연해서 같이 여러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피하지 않고 욕을 양쪽에 다 먹더라도 제발 통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산 단원을에 안산 단원을이 아니죠? 안산시 갑입니다. 안산갑. 예. 네, 안산시 갑입니다. 예, 안산시 갑. 예, 김남국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아니 김남국 의원다운 답변을 했어요. 내가 인터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김남국 얘기할 때는 딱 요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정말 그대로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저렇게 피하시다가 마지막에 피하지 않고 다 얘기하겠다고. 통합해서 양쪽에 다 먹겠다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럼요. 그만큼 네.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월드컵 시작 전인가 어디 YTN의 방송에 나가서 이제 상대당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상대가 있으면 토론을 했을 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마침 딱 월드컵이 이제 시작되려고 해서 제가 마치 축구의 예를 들었거든요.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이긴 거죠. 12대 4니까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낮으니까 제가 국민의힘 앞에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가 상대가 피파 랭킹 한 200이 좀 넘는 상대를 만나서 축구를 했는데 겨우 페널티킥 하나 얻어가지고 이긴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와닿네. 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이겼어요. 승리가 숫자로는 이긴 게 맞죠. 1대0이든 2대0 이긴 건 맞잖아요. 근데 상대를 보세요, 상대가. 저 국민의힘이라는 상대를 두고 이게 이겼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내랑과도 손절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뭐 그 당내 공천부터 시작해서 잡음이 있었고, 장동혁 대표 문제 많은 거 너무 알잖아. 희대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 희대의 당대표가 막 미국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하고 그 난리통에 그런 저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여기서는 저 유튜브에서는 제가 앞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계셔가지고 제가 말 그 정도밖에 안 했지만, 허접 중에 허접들 아니에요?
그 정당을 두고 우리가 이게 이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했는데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저나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 국힘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실망감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뭘 선거도 끝났는데 여론조사 응답을 하냐 뭐 이런 마음들이 반영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래서 늘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당 지지율 조사라면 지는 정당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거가 실제로 뭐 당 지도부나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관위 사태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영향이 있지만 선관위 사태 때문에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층의 활성화 정도가 여전히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지금 임세훈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래도 저쪽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한테 우리가 지냐, 뭐 이 상황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개탄스러운데 저는 이 상황이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별다른 정치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요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다음 선거는 이제 총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 지도부 교체 시기가 되면서 굉장히 당내 분열이나 갈등도 심해졌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갈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당 지지율과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그 표현을 썼는데 6월 2일까지는 굉장히 따뜻했었거든요. 따뜻한 훈훈했었는데 6월 3일 선거 끝나고 4일 되고 공기가 확 바뀐 것 같고, 이게 이제 길었던 이재명 정부의 어떤 허니문이 끝나는 시기인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 우려하는 점 이런 것들이 확 바뀌었죠.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요. 70%로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49.42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김문수 몇이었냐? 41.15였어요. 그 당시에 또 이준석 8.34였습니다. 이준석이랑 이준석 때 그 당시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 합치면요, 대통령 지지율 넘어서요. 우리 아슬아슬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이라는 소위 말하는 패급 수준도 아닌 사람이 계엄 일으키고 탄핵당하고 난 후에 대통령 선거도 겨우 이긴 거예요, 49.42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이 49.42 안에서 싸우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우리가 정권이 쉽게 그러면은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그 피파 랭킹 200몇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저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요, 보기에만 허접하고 장동혁 대표 허접해 보이지만 저 당이 전통이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통이 좋게 얘기의 전통이 아니라 여기가 집권이 우리 민주당보다 훨씬 오랫동안 한 그 노하우가 있는 집단이에요. 저 국민의힘 집단이 그냥 쉽게 호락호락하게 막 무너지고 하는 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대선 때도 41.15 얻었죠. 그 다음에 분류된 위준석이가 8.34 얻었죠. 이번에 지방선거도 서울 이기고 주요 뭐 용인이라던가 이런 다 이겼잖아요. 성남까지. 그러니까 저 당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싸움들 다음에 뻔하지 않아요? 다음 대선 넘겨줄 겁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런 고민의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9.42로 시작했지만 대통령께서 중도, 실용, 그다음에 통합 이런 관점으로 70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60대 후반까지. 그 대통령 개인기와 뭐 민주당도 저희가 뒷받침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 뽑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60까지 최소 65까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무도 책임에 자유롭지 않아요? 저 포함해서? 아무튼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물론 리얼미터가 그동안에 뭐 이렇게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 쪽에 친한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봐야지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떨어진 거고 51.5가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44.2로 또 3.2%포인트 지난주보다 오른 거거든요. 이거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3주 연속 지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3주 연속 상승했다는 거. 이걸 보면서 뭔가 지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놓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지금 뭔가가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원래는 계획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가지고 그 기세를 바탕으로 국정개혁을 착착착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힘당 해산해야 될 것 같으면 해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면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에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정치라는 게. 지금 당장 정청래 대표가 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출마하고 또 연임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지금 당에 돌아와서 대표를 맡고 싶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아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김민석을 조져야 되겠구만 이런 마음까지 먹는 것 같이 보이면 이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민석 총리를 아주 콕 집어서 너도 선거에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그만두고 뭐 당권 도전한다. 총리 그만두고. 이런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근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과연 적절했을까요? 자, 이제 조승래 총장의 저 말은 김민석 너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정확하게. 근데 저게 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을 놓고 너 이거에 친소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이미 노선을 밝혔어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무슨 얘기를 계속했냐면 정치인 시절 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보다 더 선명하게 어떤 문제나 이슈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될 거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운동장을 넓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보편 다수의 국민들이 더 위하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이 너무 지리멸렬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을 넓게 쓰다 보면 뭐 대통령도 결국엔 정치인으로서 다음 총선 대선까지를 바라보고 이 전국을 운영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노선이야. 확장 노선이 이런 거고 지금 정청래 대표나 조승래 사무총장 입장은 뭡니까? 민주진보 무슨 소리예요? 민주진보 연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토끼들이 다져지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민주진보 연합을 더 다지고 이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 그 다음에 정책 이걸로 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160명 넘는 의원들 사이에서 단일한 노선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 두 개의 큰 노선이 있으면 이 노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적인 과제들이나 목표들을 우리 입장은 그래서 이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겨야 될 곳을 졌다는 건 뭡니까? 민주진보연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정작 어떤 지역은 정리를 못했냐? 왜 못했냐? 이런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만큼 이거가 병립할 수 있는 가치인데 왜 확장한 후보에 대해서는 캠페인 잘 안 된 거냐?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뭐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한 노선 경쟁을 벌이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자꾸만 어떤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이게 왜 염증이 나고 결국엔 권력 투쟁에 들어갔구나라고 받아들여지냐면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청래 대표와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민주당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 사이에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아니라 친소관계로만 자꾸 얘기가 좁아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정당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당에서 나는 그래도 민주당의 가치나 지향을 좋아해서 민주당 당원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서로 권력 투쟁만 한다. 이런 인상만 남기는데 사무총장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불에 기름을 껴안는 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치달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선거는 어찌됐든 대립이고 경쟁이기 때문에 뭔가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년을 강 넘겼고 이제 전당대회가 다가오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분열 양상이 되면은 대통령 일을 해나가는데 어렵죠. 저는 지금 이 시기에서 이게 나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순방이거든요. 간 나라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했던 일들 G7도 G7이지만 그런 성과들이 전혀 다뤄지질 않아요. 언론에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뉴스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뭐를 했다. 무슨 성과를 거뒀다는 아니고 우리도 지금 그걸 다룰 수밖에 없지만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성과를 이런 걸로 덮을 수 없지만 이렇게 가리는 것이 문제고 이걸 또 키운다면 그것도 당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를 뭐 거래도 20년 가까이 했는데 굉장히 지금 요새가 생경해요. 왜냐면 집권 1년 차에 예를 들면 저 뭐 정청래를 지냐 누구를 지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이 본인의 내심을 아까 김현도 표현했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거에 반하는 결정을 당이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걸 이겨먹으면 이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에게는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의원처럼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결국에 지금 집권 1년 차라고 하는 시기적 요인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정치적으로 순리대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예를 들면 뭐 그걸 요새 뭐라고 부르던 이 세력이 이긴다 당내에서 이게 그러면 집권 1년 차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전국을 이 부분이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 닿아야 되는데 예. 그 모습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저도 요새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면서 희노애락을 진짜 다 겪었어요. 당이 한 번씩 분열될 때도 있었고 안철수랑 합당도 했다가 또 깨졌다가 뭐 난리 있었던 희노애락을 함께 다 겪었는데 요즘 같은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진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면은요 털 묻었다 그러고요. 어딜 가면 또 유세은이라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진 않습니다. 뭐 그게 어쨌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욕먹는 건 너무 당연한데 아니 그러니까 당을 사랑하고 전 진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정말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재명 정부 성공 뭘로 완성이 되냐. 당연히 우리 대통령 일 잘하시고 국정운영 잘하실 거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 전 믿어요. 그럼 뭘로 완성이 되냐. 재집권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집권을 해야. 만약에 정권 뺏기면요. 이재명 정부 성공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떠나서 정권 뺏기면 다 윤석열이 끝나요. 나와요. 네, 윤석열 나와요. 감옥에서 나옵니다. 아까 속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속상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어리 이 댓글마당 제가 참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은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는데 아까 어떤 양반은 이 채널도 뉴바기 채널이냐 그러던데 뉴바기가 뭐예요? 뉴 이재명 이러잖아요. 뉴든 올드든 뉴 이재명이라고 하죠. 박이는? 박은 이제 리박스쿨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게 희한하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거기 뭐 강의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뭐 리박스쿨에 뭐 앞장서 있고 뉴 이재명이 뭐 리더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혼용해서 쓰는데 진짜 좀 그러지 좀 맙시다. 그걸 뉴박이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다 버리고면 누가 남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성공 원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로? 근데 정치가 저도 뭐 관찰자로 지켜보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엔 순리대로 가는 거 말고는 큰 방향에서의 역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이 굉장히 길게도 말하고 단호하게도 말하고 여러 번도 말했지만 결국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납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당연히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이제 말하자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운영 유지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뭐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진로의 활로의 모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근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좀 장기되고 있고 이게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갑자기 6월 2일까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지금 당 지도부가 실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예.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분열의 언어를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참 가려서 해야죠. 분열의 언어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정말 그런 자중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에 참 그 못된 것이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영규 선수가 멋진 그 골을 넣었을 때 보니까 오영규 선수 부모님이 호평에서 무슨 오리집인가를 추어탕집을 예. 하던데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서 야 이제 대박 나겠다 그랬더니 뭐 또 거기에다 막 별점 테러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체코에 이기는 걸로 걸었는데 졌다고 성질나서 그랬다고 하는 건데 아휴 참. 그게 무슨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내가 그렇게 막 누구한테 막 욕하고 나쁘게 하고 사람들도 있는 것 특정해서 같아요. 하는 게 그게 내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막 누구 미워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스스로 지금 힘들 것 같은데. 요새 시사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걸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 뉴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보는 지지층만 갖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넘어서야 되고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집권하고 있는 16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해법,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댓글 지지자들이나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 누구냐 이걸로 싸우는 거면 스스로의 말하자면 권한과 능력과 입지를 굉장히 축소하는 선택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뭐 약간 너네가 죽어야지 된다라는 것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의 그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 야, 일단 너가 죽고 봐. 약간 요런 양상까지 가는 건데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진짜 성공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까 뭐 누구 뭐 얘기하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요. 그렇게 끔찍했던 김종필이랑 연합했습니다. 연합해서 겨우 대통령 되신 거예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되시고 나서 연정을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다 누구를 적이라고 이야기할 거냐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대의, 책임감, 균형감과 바다, 큰 그릇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 통합하고 좀 싸우지 좀 말자. 우리 다음에 집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절절한 호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문조, 털레유 얘기하고 뭐 리방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조롱하면 좋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아무튼 지금 보면은 댓글창도 더러워지고 있는데 뭐 속상하면서도 한 가지 좀 뭐 위안이라고 그럴까요? 위안까지는 아닌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이디들이 욕을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분열의 언어를 써대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비겁한 게 이재명 정부 성공 이야기하고 이재명 뭐 대통령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분열의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그 말 쓰지 말아야 돼요. 이재명 정부 성공. 네. 자, 아무튼 그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데 그 전에 이런 양상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묘수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힘당도 뭐 사실은 이번 선거 끝나면은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이 좀 난리가 났어야 그러니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뭐 저렇게 또 버티는 데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장동혁이 계속 저렇게 버티니까 이제 양향자 최고도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예. 국힘 지도부 좀비라고 하면서 물러나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아마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 지도부의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비 지도부, 좀비. 장동혁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죠.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소를 하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요.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울 땐 서로 팩트로 싸워요. 네,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여기서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양양자 의원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좀비 지도부 맞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뭐 모욕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말도 맞아요. 또 근데 보니까. 그치, 그게 뽑아놨는데 좀비라고 하니까. 근데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많아서 사퇴 얘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 윤어게인 절연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윤석열 찾아가서 뭐 울고 뭐 이런 거 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라도 단절하지 못했고, 선거 때 공천 이상하게 해가지고 대구 난리 났었고, 선거 때 갑자기 느닷없이 미국 가가지고 8박 10일 있다 오고, 뭐 이게 뭐 문제가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언제? 이 선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장동혁 대표는 식물 대표였고 뭐 좀비 맞죠. 그러니까 물러나야죠. 왜 당을 망치고 있습니까? 남의 당이긴 하지만. 네. 좀비라고 비유를 하면 좀비의 문제는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요, 좀비는. 저 상태로 가는 거고, 지금 장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6월 3일 날 오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6월 4일 날 아침에 두 개의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6월 3일 날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사태가 발생한 거고, 이건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뭐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난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서울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두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길게 민주당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게 흡족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장동훈 지도부는 야, 우리가 선거를 더 어렵게 된다며. 근데 우리가 어쨌든 서울을 이겼잖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지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동력 삼아서 본인이 버텨야겠다는 얘기를 오늘도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어쨌든 뭐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뭐 음모론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장동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지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지하는 세력이 곧 나를 지지한다라고 치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갈 거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리멸렬해 보이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서 춤을 추던, 올림픽공원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본인이 당선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관계가 갈 거다. 그리고 양양자 최고위원도 저 얘기를 할 것 같았으면, 지금 저기 최고위원 중에 광역단위 출마했던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대안과 미래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소장파들이던 뭐 어쨌든 다른 지도체제를 꿈꾸는 사람들이면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은 최고위원 사퇴하고 출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뭔가 저 최고위원회를 흔들어 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본인들도 우재준 최고위원도 그렇고 양양자 최고위원도 그렇고 나는 사퇴 아직 안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사퇴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정치적으로 힘이 실리지 않는다. 장동혁 최대는 갈 거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실패한 선거 아니에요. 재보궐만 해도 보세요. 4석을 얻었어요. 4석. 그 다 우리 당, 민주당에 있는 4석. 북구, 부산 북구, 북구는 한동훈이지만 어쨌든 청양, 울산, 평택 다 국민의힘이 얻었으니까 자기가 왜 졌다고 생각하겠어요.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 와중에 나경원은 왜 그래요? 나경원 원래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그분이 제대로 된 얘기 한 적 아니, 있어요? 저는 어제 이번 주말에 올림픽공원에 온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장동혁 개예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장동혁으로 대변되는 개파가 생긴 거예요. 이 개파는 뭐냐면, 처음에는 열혈 윤 어게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윤 어게인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나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선관위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 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거기 왔던 이진숙 의원, 그다음에 울산 뭐 김태규 의원, 장동혁 의원, 이렇게가 지금 하나의 개파처럼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가 지나면서 뜻밖에도 비빌 언덕들이 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물러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도 좋아, 진짜. 장동혁 대표 운도 좋아. 근데 정말 나경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봐요. 막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네. 나 같으면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 선거의 패배가 진짜 가장 뼈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조차도 그 재투표, 재선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패배를 빨리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당에 있는 자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어. 근데 재선거를 또 하자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알 길이 없고 그냥 여기야말로 정말 친분 관계로 무언가의 정치적 결단과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주장인 걸 본인들도 알 거예요. 왜냐면 장동건, 나경원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재선거라는 건 선관위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법원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알 거예요. 그러면 나경원 판사 출신 정치인 나경원, 장동혁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본인들이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세훈 시장하고 통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야 돼.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측은 아예 이 문제에 대응을 안 하고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초선인 김재섭 의원이 나서서 이 말하자면 당대표와 당내 핵심적인 중진 의원을 어르고 달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풍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 버티는데. 지금 이렇게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좀비인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그것도 저는 코미디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해야죠. 저희 민주당에서 잘못한 빨리 거니까. 주도권을 네, 잡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상해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는 국힘당 해산까지 기대를 했는데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진작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장 다 민주당이 가져와가지고 책임 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국힘당은 기존 것보다 더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반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 예. 반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특히 법사위를 일단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원내대표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협상 대상도 아니다. 법사위는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아마 원내대표의 아마 권한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만큼 법사위만큼 저희가 절대 양보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원 구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 총선 때, 당시 윤석열 정권 때긴 하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에다가 지지를 보내주신,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께서. 그럼 그 비율대로 원래 원구성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무슨 반을 요구합니까? 본인들이 반 의석 가져가셨던가? 못했잖아요.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주도로 의회 구성하라고. 그럼 그대로 민의를 받드는 게 맞지. 그 민의를 왜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어쨌든 2년을 선거 없이 보내야 되는데 하반기에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어쨌든 현직 당대표인데 저렇게 예외적인 인간인 것처럼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인간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이제 원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전략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석수의 차이와 그다음에 저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공론장에서 지나치게 통용되는 것과 이런 문제들을 유령처럼 놓고 지금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원내 전략도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여야를 좀 들여다봤는데 하여튼지 선거 끝나고 선거 전보다 더 막 시끄러웠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 참여해 주시고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만 슈퍼챗 보내면서 댓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소개해 드리는데 특정 이렇게 좀 그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서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두에토님, 아리아1988님 또 미국에서 보내주셨고 북날라 뿡따뿌라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슈퍼챗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역사학자 백이성 역사 독립군 모시고 한번 이번 선거의 의미 여러 가지 지금 다룰 수 있는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주 정어리머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박한 상품 돌아온 신비복숭아인데요. 여러분 1년 전에 이거 참 많이 사랑하셨죠.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패널들 앞에 한번 있어라. 이거를 향기가 너무 좋아. 향기가. 향기가 좋고 오자마자 향기가. 저기 나들었는데 이걸로 드셔봐. 아, 그거 먹었어요? 이미 먹었습니다. 네, 이거 약간 후숙해서 드시면 기가 막히거든요. 엄청 맛있다. 예. 달어. 신비복숭아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이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겉면은 털이 없는 천도복숭아처럼 매끈하지만 속은 또 백도처럼 아주 하얗고 부드러운 국내산 신품종 복숭아입니다. 크기도 딱 천도복숭아 크기인데 과육이 아주 백도같이 신비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아쉬운 게 2주밖에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맛있게 드셨던 분들은 주문하셔가지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봐, 막 즙이 막 나오는데 정말 달죠. 이 향기를 맡아봐야 돼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 전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먹어봐요. 복숭아랑 뭐 천도복숭아 이런 장점들만 합쳐놓은 것 같은 맛이네요. 예, 이걸 신비복숭아라고 그래요. 예. 예. 안 깎아도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진짜. 그리고 향이 진짜 좋네요. 예, 당도 측정할 때 브릭스라는 거 쓰잖아요. 네. 수박이 보통 12에서 13브릭스 나오는데 맞아. 이게 14브릭스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거죠. 너무 상큼해. 일주일에 딱 1년에 딱 2주밖에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그럴까 얘는? 왜 이렇게 쭉 짧게 수확될까? 아쉽다. 이렇게 맛있는데. 아유, 또 이것도 맛있는 애들이 원래 좀 예민한 예민해가지고 과일들이 있죠. 요 때만 딱 이렇게 나오는. 짧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비하죠. 네. 예. 여러분, 신비복숭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1551에 3158입니다. 예. 1551에 3158. 신비복숭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